네, 이번에는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기다리시는 코너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독일이 수소 경제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최근에 수소경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62개 프로젝트에 80억 유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1조 원쯤 되죠. 네.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걸 마중물로 해가지고 아마도 민간 기업에서 한 330억 유로, 45조 원쯤 됩니다. 투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요 사업을 볼 것 같으면 독일 북부의 해상 풍력 단지에서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해내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대략 한 2기가와트 정도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700km에 달하는 수소 배관 인프라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소차 개발과 제작이라든가 수소 트럭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지금 보면 수소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2019년이었죠. 당시 우리나라 산업통상부 장관이던 성윤모 장관이 독일을 방문을 해가지고 수소 부분에서 우리 협력을 좀 하자 하고 그쪽 에너지부 장관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장관 얘기가 뭐였는가 하면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수소는 한국이 제일 앞서간다며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인사치레일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를 그 수소 경제를 놓고 평가를 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가장 앞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수소 경제 자체가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수소 생태계를 보면은 수소 생산에서 운반, 충전, 발전까지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갖춰져 있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현대차가 수소차 만든다 그럴 적에 비아냥거렸던 얘기가 많습니다. 다들 전기차 하는데 너네는 웬 생뚱맞게 수소차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소 생태계를 갖출 수 있었던 게 온화가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너들이 책임을 지고 수소 쪽에 투자를 했던 게 지금 같은 수소 생태계를 만들어낸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독일이 그렇다면 수소 생태계에 참여하는 게 우리로 봐서는 어떠냐. 굉장한 경쟁자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초기술에 관한 한 독일이 세계 1등이라고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독일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독일이 참여함으로 해가지고 수소 생태계가 빠른 시일에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또 우리나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배터리 산업이 저렇게 잘 될지 몰랐거든요. 마찬가지로 수소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다.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수소가 실적을 내고 흑자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성장 산업으로서의 가능성 하면은 수소 부분을 갖다가 눈여겨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네,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G7 정상회담에 이어서 나토 정상회담도 중국에 대해서 좀 화살을 겨눴다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나토가 왜 생겼는가 하면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생긴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나토 정상회담 때 중국을 별로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의제가 될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19년 정상회담 때 처음으로 중국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언급을 했는가 하면은 기회이자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구조적 도전. 기회를 빼버린 겁니다.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의 중국 위협론에 대해서 나토 29개 나라가 미국을 제외한 29개 나라가 모두 동의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나토 중에서도 가장 미국과 같이 이 안보 측면에서 대중 압박에 나서고 있는 나라는 영국 아닙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출항을 해가지고 아마 8월쯤이면은 남중국해를 통과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토가 똘똘 뭉쳐서 안보 측면에서 중국을 갖다가
뭐 라이벌로 본다든지 어떤 도전으로 보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다 이렇게 그럼요. 보시면 되고요. 특히 중국이 신경을 쓰는 게 뭔가 하면은 내년에 나토 2030이라는 전략 지침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년 앞으로 10년 동안의 어떤 안보 계획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벌써 중국이 아마 이 2030이 나오면 보면 알겠지만은 이 대응 자체가 러시아가 아닌 중국을 대응하는 걸로 메커니즘이 짜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뭐 자세를 낮췄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G7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공동성명이 나왔을 때 중국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사이비 다자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조금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EU에 있는 중국 대표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 이상을 나토가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중국의 5배가 넘지 않느냐. 또 핵무기만 본다면은 중국의 20배다. 그러니까 중국이 도저히 위협이 안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나토가 동맹 차원에서 중국의 공동 대응하는 것은 있었던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표현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뭐 G7이라든지 G7도 또 서로 간에 다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이게 아니고 안보 차원에서 나토 30개 나라가 뭉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안보적인 부담도 되고 또 경제 쪽에서도 큰 부담이 될 걸로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나토 회원국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30개 국가다 보니까 뭐 중국으로 봤을 때 좀 버거운 상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나오고 있는 반응을 볼 것 같으면은 언론들이 표현하기에 나토국들끼리 이간질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토에 대해서 중국 전문가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나토는 근력이 부진하고 뇌사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력이 부진하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입장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이 부진하다는 거고 뇌사 상태는 뭔가 하면은 군비 부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너네가 나토로 뭉쳐 있지만은 서로 다 다른 입장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유럽의 미래는 결코 미국의 패권에서부터 케이크 한 조각 얻어먹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독립적으로 중국을 대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인 미국의 스탠스가 지금 현재 동맹을 통한 중국 압박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안보로까지 과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동맹이 아닌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동맹으로 중국을 압박을 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보 측면, 군사 측면에서의 압박은 쿼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쿼드를 가지고 하는데 나토까지 끌어들인다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좀 버거운 상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